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1, 2학번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물리랑 수학을 복수 전공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물리학과 석박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김희주. KYPT라는 대회를 참가하게 된 거는 뭐꼭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처음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주제들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KYP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답이 알려지지 않은 현상들을 설명하라고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내주는 문제고,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내가 제안한 답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얼마나 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다른 팀들의 생각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겨뤄볼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참여를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보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주변에 또 평소에 같이 물리를 좋아해서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을 짜서 하기에도 좀 수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YPT를 참여하면서는 또 되게 좋았던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몰랐었던 실험들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뵈면서 지원을 받고 실험 장비들 지원받고 하면서 실험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죠?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어떤 지식이 필요했는지. 네, 기본적으로 KYPT에 나오는 그 질문들 자체가 막 사실은 어디까지가 필요할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아직 답이 확정된 게 아닌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물리에 대한 지식 없이 고전 물리에 대한 지식, 즉 고전 역학과 전자기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탐험을 해보기 좋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KYPT를 나가서 문제를 풀고 대회를 하는 동안에 썼던 지식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물리 양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고전 역학만 가지고 이제 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고전 역학은 원한다면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운동 방정식 손으로 못 풀어도 컴퓨터로 풀면 다 풀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긴 했죠. 고전 역학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정말 정밀하게 원한다면은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우리가 한 설명이 정말 관측된 실험 현상과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압박도 있었는데 그런 압박을 스스로 느껴가면서 자신이 해내는 설명의 정밀도를 확인하는 작업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저는 우주론과 입자물리 이론 연구실에서 우주 초기에 있었던 일을 시뮬레이션하고 암흑물질의 통량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한과형에 들어갔을 무렵에는 저는 화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 이제 화학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해보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야망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망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화학 반응들. 케미파일이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동아리 P5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화학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화학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서 오비탈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비탈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자의 구름의 특성들을 내가 잘 알면은 그러면은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주위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비탈을 더 이해해보자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속 풀어야 돼요. 심지어는 당형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도 아니고 분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 풀려고 하니까 손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든 해 특성들을 찾아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다루는 분야는 뭘까 하고 보니까 이걸 물리화학에서 한대요. 근데 오케이, 화학은 제가 수업을 때 좀 알겠는데 물리는 하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물리를 조금 더 공부해보자 하니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물리 영역까지 가면 그 이미 현대물리.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게 됐는가? 아니면은 왜 슈레딩거 방정식에선 설명되지 않는 레벨 스플리팅 같은 게 그거의 상위 버전 지각 방정식에서 설명이 되는가? 이런 데서 궁금증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입자 물리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는 그냥 멋있어 보인다.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멋있어 보이네? 이거 한번 파보자. 하게 돼서 이제 입자물리와 우주론 쪽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세부 전공은 액시온 암흑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우주에 우리가 현재까지 관측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전체 우주의 에너지의 70%는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는 특이하게 우리가 상대론적으로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를 이야기해서 에너지가 많으면 질량도 많은 거고, 그 질량은 그러면은 중력적으로 우주를 끌어당기고 수축시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나머지 그럼 30%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30% 중에 5%만이 우리 우주를 관측하면서 별을 통해서 보고 가스의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와 분자들이, 나머지 25%는 우리가 존재는 알지만 그것의 정체는 모르고 있는 물질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근데 이제 암흑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입자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실험들이나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배제되지 않은 강력한 후보가 액시온이라는 후보가 있어요. 이 액시온이라는 입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모형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전자, 업쿼크, 다운쿼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을 설명한 하나의 이론 체계인데, 여기에 이 액시온이라는 입자를 녹아들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표준 모형에 우리는 어떠한 장을 도입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나중에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알게 되겠지만, 현대 물리에서는 입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어야 된다 라는 철학을 깔고 있기 때문에, 파동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툴은 장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라고 해볼까요? 전자기파, 그거는 전기장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기술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광자인 전자기파를 전기장으로 기술하듯이 액시온이라는 입자를 기술해내는 장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의 특징은, 전기장은 우리가 실수 값을 갖는, 그리고 X방향, Y방향, G방향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장으로 도입을 하는데, 액시온이라는 장은 복소수 장으로 도입을 해야 이론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복소수 장을 넣고서 이제 이론을 쓰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복소수 장이면은 위상이, 복소수에는 크기도 있지만 위상도 있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 각각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위상의 그 복소수 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위상이 한 바퀴를 도는 곳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위상이 한 바퀴 돌고 있는 영역이 있을 때 이 안쪽을 잘 보다 보면은 위상이 돌아도 값이 바뀌지 않는 지점, 즉 복소수 장 값이 0인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지점들을 모아보자. 우리가 그 지점들의 행동 양상을 이해하면은 이 액시온을 기술하는 장의 대략적인 행동 양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공간은 3차원이에요. 그런데 복소수 장의 크기가 0이래요. 그러면 복소수 장의 실수도 0, 실수 파트도 0, 호수 파트도 0이래요. 우리가 주는 제한 조건이 2개가 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제약 조건 2개를 갖는 어떤 지점들을 모아보면은 차원이 2개 줄어들니까 1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복소수 값이 0인 지점들을 다 모으면은 어떤 1차원 끈의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끈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이 끈을 우주끈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이 우주끈의 다이나믹스, 이 우주끈이 우주톡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고, 이 우주끈에서 이 우주끈이 진동을 하는데, 마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진동하면 거기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듯이 이 우주끈이 진동을 하면은 액시온 암흑물질이 방출되게. 그래서 이 우주끈에서 얼마나 많은 암흑물질이 방출이 되어서 우리 우주에 쌓여왔을지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 스펙트럼을 살펴보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액시온이 들어가 있는 우주 이론을 가져왔을 때,
이 이론이 맞다면은 우리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액션이 지금 있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주 관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암흑물질 양이 이 정도니까 액션 양이 이걸 넘지 않으려면은 이 이론은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우리 우주 초기를 기술하는 암흑물질 이론이 그러니까 실험 관측 결과를 통해서 배제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론 물리학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론 물리를 하다 보면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부분인데, 당장 이렇게 과학과는 다르게 당장 테이블탑 실험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대요.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더 작은 미시 구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더 높은 에너지 스케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아득히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실험을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실험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가 모여서 거대 실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나마 조금 진행을 하는 정도. 대표적인 예시가 스위스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광입자 가속, LHC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하나만으로는, 또는 이와 비슷한 몇 개의 실험만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사람들의 상상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이론을 당장 판단해내기에는 실험 결과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우주 관측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서 모든 걸 마이크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주 초기에 아주 온도가 높았을 때 있었던 흔적들만 우리가 정밀하게 관측했다면, 온도가 아주 높았을 때, 즉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았을 때 있었던 일들 우리가 그 편림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에너지 스케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론을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괜찮은 관측 결과들을 조금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론을 만드는 그만큼이나 이론을 검증하려면 우리의 우주를 관측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 관측 결과를 더 정밀하게 관측하려면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한가? 이거를 이렇게 내는 것도 현대 물리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진로를 좀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이 아카데미아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서 꼭 거기에만 이렇게 얽매일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근데 실제로 이 분야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우주론과 입자물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고체물리에 발을 들여서 고체물리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쓰는 테크닉이라든지 양자장론이라는 테크닉, 아니면은 양자장론이라는 테크닉이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분야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다른 분야를 하기도 해요. 또는 아예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금융계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우주론과 입자물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험 결과를 예를 들어 LHC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입자 충돌을 시키면, 한번 빵 시키면은 여기에서 1초 안에 너무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 저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중요해 보이는 반응들만은 이렇게 골라내서 저장을 하게 된 테크닉이 필요하고, 이 골라내는 기술은 1초 안에 모든 게 작동해야 될 정도로 아주 최적화가 잘 돼 있는 테크닉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술이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자,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는, 예를 들어 주가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뭘 투자해야 되냐를 볼 때도 중요한 게 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쓰이는 테크닉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사실 이 테크닉이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어떤 테크닉을 살려서 가게 된 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주 현재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그럼 계속 아카데미아에 남는다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저가 아마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저는 당장은 이제 만약에 박사를 받고 나면은 포닥을 지원을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주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연구실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 연구실들에 컨택을 해서 포닥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있던 걸 그대로 이어서 한다라는 보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포닥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박사를 하실 때와 포닥을 하실 때, 교수를 하실 때 연구 분야가 바뀌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본인의 연구 분야를 확장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던 시뮬레이션이라면은 이미 그 목적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상용 프로그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걸 이제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 분야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걸 슈퍼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 정도 스케일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룹이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뽑아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상용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서 스크래치에서부터서 모든 걸 다 코딩을 해야 됐어요. 분석하는 것과 시뮬레이션 하는 것 다 직접 코딩부터 하고 직접 분석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 이제 코딩에 대해 이렇게 선뜻 이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될 때, 고등학교 때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탐색해볼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쯤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짜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숙련도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가지게 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했던 일들을 되돌려보면은 사실 그때 했던 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관심사는 이렇게 몇 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대학원에 와서 연구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해야지 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연구 주제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연구 주제가 실시간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고등학생 시점에서 난 앞으로 이걸 할 거야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게 뭘까를 탐색해보는 데 그 시간을 좀 더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 이거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다른 걸 찾게 되는데도 용이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어 보여. 그러면서 이거 조금 더 파보자 하면서 그걸 더 깊게 파다 보면 분명히 질문이 하나씩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의 하나를 파보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늘려가고 그 관심사에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탐색해 가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겠지만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많이 괴롭히면서 사실 여러 가지 장비들을 그렇게 갖추고 선생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지원을 최대한으로 누려가면서 학교 생활을 알뜰하게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학번인가요? 24학번 화이팅!